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저출생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초등학생 한 반에 뭐 60몇 명 넘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 절반도 안 되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인구 소멸이 너무 급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는 구성이 생기려면 보금자리가 필요한데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부터가 좀 힘들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라도 회피하려고 안 낳는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랑 남편이 해야 되는 분명한 이제 책임감이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아픈데 둘 다 맞벌이인 경우에 어디에 맡길 수 없을 때 누군가는 좀 본인의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서 오는 그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근데 막상 들을 때랑 겪는 거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결혼 정년기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시려는 분들 거의 사실 결혼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없었고 제 주변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집을 또 해야 되고 아이를 가지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봤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올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고요. 신생아 수는 23만 명대로 10년 전과 대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인구 위기를 넘어 국가 소멸로 가는 나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로 저출생에 따른 인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KBS 1라디오에서는 오는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주제로 특집을 기획했는데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아이 낳지 못하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아이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우리는 왜 아이를 낳거나 거부하는가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난임과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웹툰으로 그리고 책을 냈던 분인데요. 분노의 난임일기의 작가 김정옥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옥이라고 합니다. 뼛속까지 딩크입니다. 결혼 후 아이 없이 살기를 선택한 박다혜 한겨레신문 기자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박다혜입니다. 6남매의 아빠입니다. 놀랐습니다. 보고 싶은 날엔 등 많은 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박지현 씨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남매 아빠 VS라는 그룹에서 활동 중인 가수 박지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혼이었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조혜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맘을 꿈꾸고 있는 조혜진입니다. 네, 네 분 반갑고요. 오늘 또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저출생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요. 김정욱 작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분노의 난임일기 2020년에 책으로 나왔는데 이 웹툰을 그릴 당시에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한 몇 년 정도 됐을 때 이 작품을 구성을 하셨는지요? 예,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시술을 받다가 그래도 안 생겨서 이제 좀 자연으로 다시 시도해볼까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이제 아이를 가지게 돼서 총 한 6년 정도의 난임 기간을 지냈습니다. 네. 근데 책 제목에
분노가 들어갑니다. 네. 이 분노의 의미는 뭡니까? 분노와 난임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길고 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분노의 난임일기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난임이라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웹툰도 그리게 됐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신 건데 이 책이 나온 게 2020년입니다. 이제 4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아이를 가지셨는지요? 네, 다행히 자연히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예.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지금 이제 29개월 아기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혜진 씨는 이제 원래 비혼이었다가 이제 결혼 결심하고 임신을 준비 중이신 건데 네. 유튜브 채널에 이제 또 그 과정을 또 소개하셨었죠. 그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내용을 알려주시면요. 네. 저는 원래 그냥 맞벌이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다가 이제 결혼해야지 마음을 먹고 지금 결혼을 한 지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나름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이제 결혼과 출산에 좀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다라는 목표 하에 남편이랑 그냥 주말에 영상 하나씩 이제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아이를 가지지는 않으셨고 이제 임신 준비하시는 건데 네네. 그만큼 비혼이었다가 또 이제 생각도 바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네. 결혼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또 출산, 저도 임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아이를 가질까 이런 고민을 한 이야기 이런 걸 다 좀 영상으로 남기고 있어요. 정말 이 내용들만 다 봐도 정말 우리가 출산이라는 그 역사를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박다희 기자는 딩크족, 네. 듀얼 인컴 네. 노 키즈. 키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는 없는. 네. 자, 이 생각이 이제 변화가 없으신 건죠, 지금도? 네.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했는데 딩크족이기 전에 저는 한 10대 때부터 약간 비출산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대 때는 아직 뭘 모르니까 이제 나이를 좀 들면서 이게 어떤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만난 세상을 보니 그 신념이 더 강화돼 버려가지고 예. 여전히 딩크고 남편도 이제 결혼할 때 이게 사실 저는 제 가치관에 동의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사실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도 이제 너무 존중을 해줘가지고 여전히 딩크고 7년차 딩크고 아마 앞으로도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한편 6남매. 아니 근데 사실은 오늘 예. 지은 씨가 나올 게 아니라 와이프분. 아내가 아이 엄마가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네. 6명을 낳기까지 네. 정말 이게 어떻게 6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좋아서 야,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게 고3부터 예. 중3. 첫째가 고3이고 네, 고3, 중3, 중1. 다 모르는 건 아니시죠? 네. 매년 바뀌니까요.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초4, 초2 아무튼 이렇게 이제 대신 아이들 이름은 다 알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내랑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찍 아이를 이렇게 고등학교 때 낳은 건 아니고 29에 첫 아이 낳아서 이렇게 2살, 3살 터울로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다 아내의 뜻이었고요. 왜냐면 시대가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낳는 시대는 아니니까 오히려 아내는 장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면서 오히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말려요. 심한 말도 많이 하고 가까울수록 그런 싸움들을 아내가 하면서 저는 좀 끌려갔던. 그래서 끌려와 보니 아내의 선택이 너무나 감사했던. 지금 그런 마음을 좀 누리고 있는. 아내는 좀 희생하고 고생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누리는 게 이 삶이다라는 이게 자기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장모님하고 이제 많이
다투면서 가는 모습을 제가 예. 많이 봐왔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아이 하나, 둘, 셋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4명부터는 5명은 그러니까 3명 이후부터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무엇이 계속 아이를 낳게끔 한 동기가 됐습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내의 선택이었는데 예. 아내가 셋째를 낳고 넷째가 잘 안 생겨가지고 우리도 좀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때 아내가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내는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가게 형편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가 셋이나 있고 하니까 일을 했더니 아이가 아니라 다를까 안 생겨요. 예. 그런데 아내가 그게 너무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해서 저에게 이제 말하기를 일을 그만두겠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일이었는데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일이었는데 그거를 아내는 왠지 자기 삶이 이렇게 한 50년 남은 비즈니스라고 보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게 더 손해인 것 같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넷째가 바로 생긴 거죠. 어떤 그런 우리 삶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었고 그다음 넷째는 또 딸이 태어났고 예.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더 자극시키고 저도 좋았는데 아내가 5째를 낳쳐갈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 식으로 5째를 또 낳았더니 또 딸인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을 어떤 그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기뻐서 1시간 이상 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막 펑펑 우는 경험들을 하면서 첫째 때랑 또 다른 뭐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 이제 예. 아기가 예쁘게 태어난 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뭔가 너무 변한 거예요. 너무 변해서 뭔가 너무 벅차고 그래서 6째를 제가 또 권유하진 않았는데 네. 아니라 다를까 또 아내가 6째를 낳겠다고 해서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혜진 씨는 네. 원래는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약간 20, 30대 초반까지는 약간 여자는 결혼하면 그냥 인생이 끝난다. 네. 근데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결혼하면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되게 아까도 말씀하시다 나왔는데 희생 아니면 뭐 경력 단절 막 시댁 뭐 이혼 막 약간 이런 게 무의식 쪽에 결혼이랑 연결되는 단어가 무의식 쪽에 되게 저는 깊이 자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직장에 제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좀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진도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일 욕심도 조금 생기게 되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가진 결혼이라는 걸 때문에 괜히 잘 살고 있는 내 인생에 약간 변수? 같이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약간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두려움이었군요. 네, 변수 같이 느껴졌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오늘 저출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이제 결혼을 왜 하냐, 또 출산을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뭐 전문가들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 마치 어떤 가요의 가사처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김정우 작가가 보시기에는 이런 변화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인식 차이가 많이 크고 지금 이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이 듣고 자란 게 전부 다 결혼하면 힘들고 아이 낳으면 힘들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부터 다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너무 힘들고 너는 애 조금만 낳아라. 넌 결혼하지 마라. 막 이런 말도 농담 삼아 하시는 말이 진심이 맞아요. 조금씩 깔려 있고 이제 저 때까지는 그래도 결혼은 좀 그래도 하고 그래도 아이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희 밑에 이제 동생들부터는
도대체 이렇게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왜 해야 되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이 더 소중해지고 그 삶과 이제 본인의 경력이랑 커리어 그런 것들을 희생해서 아이랑 맞바꾸기에는 이제 그 얘기하신 대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내 삶을 포기하기 힘들다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지현 씨한테 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결혼을 이런 출산을 어떻게 보면 양육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부부간에 보내는 시간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꺼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의 머릿속에도 그런 인식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식이 이제 변한 거죠. 이제 그 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건 그 아내랑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이길래 지금은 이렇게 푹 빠져서 이렇게 사는 걸까. 보니까 뭔가 우리가 너무 뜨거워져 있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뜨거워지면 다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뜨거움들을 어쩌면 다 경험을 못 하는 거구나. 그 어떤 희생이나 고생이라는 단어에 세뇌돼서 스트레스라는 단어, 갑자기 우리가 안 쓰던 단어들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거기에 뭔가 우리가 세뇌되어 자라서 뭔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뜨거울 수가 없는 처지가 됐구나, 다들. 근데 이게 뜨거워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의 어린 시절을 또 돌이켜보니까 반대로 그 반대의 단어는 너무 못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을 6년, 12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뭐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뭐 딸,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 12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데 이거는 단어 한 번 듣지 못한 거야. 근데 이게 왜 사람은 강제학습의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100명을 좋은 아빠라고 들려주면 그중에 그래도 5명은 좋은 아빠가 돼요. 나는 그 어떤 언어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생은 아니어도 한 중고등학생만 돼도 그런 단어를 좀 아이들에게 조금 주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 안에 들어와 살아보니 이게 뜨거워지는 데 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뜨겁다. 다 뜨거울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제일 궁금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와서 아니 형 아니 형은 뭐 그렇게 결혼이 좋으셨길래 결혼도 하시고 애도 6명이나 낳고 이러면서 고민 상담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배들 고민을 들어보면 이제 후배들은 주로 이제 결혼을 좀 남성의 경우 좀 주춤주춤하는 경우인데 가장 그들의 결혼을 좀 주저하는 큰 고민은 뭐라고 주로 들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경력 단절. 특히 아내들의 경력 단절. 아내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그 아내가 이걸 경력 단절이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이게 나에게 더 귀한 삶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남편이 설득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아내에게 자리 잡혀 있는 어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자존감은 이렇게 아이 낳는 순간 무너질 것이고 이렇게 다 예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이 낳는 순간 나는 그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뭔가 더 나은 자존감의 어떤 클래스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선 우리 여성들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을 경험하면 경력에 대한 어떤 마음의 집착도 그때 가서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닌가? 참 인식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저출생 또 결혼이나 이런 출산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텐데 다혜 씨께 여쭤보면 일단 딩크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맞벌이하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안 가지겠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길을 가다가도 아이를 너무 귀여워 막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실 텐데. 네, 그렇죠. 저 박지연님께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뜨거움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뜨거움은 이성과 합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갖는 행복은 너무 크고, 근데 그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제가 T인가 봐요. 제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도 막연하게는 어렸을 때는 나는 막 이것저것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결혼도 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가 저한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바뀌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저와 남편 모두 불규칙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24시간 계속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남을 돌볼 어떤 이게 없고 그냥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내 잠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 또 하나 이제 이성이 너무 발달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 한국은 과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이거를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자살률 1위 놓치지 않는 나라죠. 그리고 너무 또 짚어주셨지만 성별임금 격차도 1위. 이거 너무 이거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리고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교육 문제도 너무 경쟁 치열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저한테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사실 환경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당장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지구 환경과 지금이 다르다는 것이 실감을 나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누군가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살 세상이 행복할까라는 거에 대한 저는 답을 잘 찾지도 못하겠고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저출생이 문제다라고 이제 사실 인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근데 저는 이제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인구가 아니라 우리가 전 지구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인류가 굳이 더 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아직 이 모든 현실에 이걸 다 딛고 어떤 뜨거움을 갖겠어는 저한테는 아직은 와닿지 않는 그 뜨거움은 현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정옥 씨한테 여쭤보려면 자 지금 이제 아이가 29개월 됐다고 말씀하셨죠. 또 난임을 거쳐서 얻은 아이니까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정작 애를 키우려면 애 하나라도 뭐 시댁이든 친정이든 누가 좀 돌봐줘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뭐 아이 봐주시는 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비용은 들지만 이거 또 아이가 괜찮을까 안전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누가 지금 돌봐주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먼저 그 박지연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인식 부분 있잖아요. 이제 경력 단절을 단순히 단절이 아니라 이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던가 이런 정말 뜨거움이 있으면은 내 경력 단절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오는 기쁨도 정말 크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거 같아요. 이런 이제 인식이 여성분들한테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 단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가 대부분 단절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적으로 경력을 이제 단절하도록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다행인 게 저희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봅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집에서 낮에는 아이를 보고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밤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저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받고 나서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정말 유축도 하면서 애 얼려놓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이제 비 맞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이제 애기 젖은 먹여야 되니까 그런 환경에서 남편이 아침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보고 그러고 저는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씻기고 재우면은 남편은 그때 또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물론 힘들지만은 저는 남편이 이제 물론 저녁에도 일을 하지만은 이제 낮에 일을 안 하는 만큼의 경력이 조금 이제 멈춰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뜨거움이 있고 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는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심지어 24개월이 돼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공립에서 자리가 났습니다. 오세요. 저는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은 36개월까지는 최소한 내가 데리고 있고 싶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빨리 애 보내고 일도 하고 우리 좀 편하게 살자. 그러고 싶었는데 이거는 아주 똑같은 마음이에요. 보통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저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분이 또 있지? 약간 놀라는 것도 있었는데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또 남자분들은
또 상당히 좀 불편하게. 난감하네 또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도 마찬가지로 강요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해서 이제 육아를 생각을 하면서 물론 남편도 그만둘 수 있고 아내도 그만둘 수 있는데 서로 합의해서 잘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예. 않은 환경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옥 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서로 간에 공감대 속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양성 평등, 일과 또 육아가 공존하는. 혜진 씨가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비혼이었는데 네. 뭐 결혼을 했다. 또 지금 임신 날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가 결혼한 남자가 과연 출산이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쓰이지 않으셨어요? 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이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이랑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당연히 집안일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누가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뭐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자 했던 이유는 저희 좀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사실 아이를 낳으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낳지 않은 딩크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 결론은 저희 부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그냥 저희의 과거 지난 날을 딱 돌아봤을 때 저희가 그래도 조금 나 진짜 괜찮았어. 나 정말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느꼈던 게 막 즐겁고 항상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는데 희랑 락만 있었을 때는 그렇게 내면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되게 어려운 걸 극복했다든가 뭔가 되게 슬픈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순간을 딱 이겨냈을 때 저희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부부라는 거를 이제 둘이 공감을 해가지고 약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분명히 장단점은 있겠지만 단점이 대부분 힘들고 되게 힘든 고생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이겨내면 저희 부부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이 다다라서 결국은 아이를 낳자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은 씨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뜨거운 게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보통 남자들한테 왜 집안일을 안 도와줘 그러면 남자들도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가 말이야 김 부장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밤 12시까지 야근시키는데 어떻게 들어가. 나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꼭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남녀 간에 서로 이 가정일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되게 좋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특히 남자들한테 이 가정이라는 가장 큰 재미? 거기에 뭔가 매료되기에 되게 좀 어수선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뭐 주차장에 와가지고 뭐 잠깐 고민을 한다잖아요. 뭐 누구랑 맥주를 한잔하고 들어갈까? 누구랑 당구랑 자기 집이 어색한 거네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뭔가 불편한 이제 공간이라는 이제 남자들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저는 공감을 잘 못하지만 저는 주차장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주차장에서 두리번거리지 않고 빨리 집으로 달려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필요할까요? 마음가짐이요? 네.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인식을 해야죠.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삶을 기억한다는데 15세가 되면 이제 사춘기고 그럼 엄마 아빠랑 살부대끼는 시간이 그래봐야 7, 8년. 뭐 아이들 젖 먹이는 시간 뭐 이게 분유 타가지고 내가 밤새 이렇게 흔들면서 먹이는 이거 1년도 안 갑니다. 이게 그리고 뭐 책 읽어주는 시간 애들 한 2, 3년 읽어주면 읽어달라고도 안 하고요. 이 모든 게 너무 금방 지나가고 그 애는 그 7, 8년의 기억 엄마랑 아빠랑 했던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사는데 이게 그 아이의 어떤 엄청난 자존감의 어떤 근본이 되는 건데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좀 긴장감? 그 긴장감을 좀 가지면 남자들이 좀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은 씨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게 현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6 아이를 키우는데
두 부부만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아직 너무 정정하시고 예. 그리고 늘 함께 살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살고 있고요. 어머니가 저희 아내랑 거의 뭐 친엄마 친딸 같은 관계로 뭐 고부 갈등 이런 단어는 뭐 저희 집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이게 어떤 그 전쟁 속에서 싹 트는 어떤 우정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더 우리가 힘드니까 더 뜨거워지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고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뭔가 더 뜨거워지는 뭐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웹툰 하나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쁨 충만의 이유가 많은 소리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무효에서 박지연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상은 아이들도 엄마 손을 더 필요라는 게 기자로 취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작년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이제 워낙에 사실 한국 가사 노동자 쓰기에는 정말 거의 한 200, 300 정도 쓰시는 거고 중국 동포분은 조금은 저렴하지만 그래도 사실 여전히 비싸서 대부분 여성,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분 중에 월급이 적으신 분이 아예 그냥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 그게 대부분 또 여성분이세요. 근데 왜냐면 200, 300을 내가 낼 바에 그냥 내가 돌보는 게 낫지 하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정부랑 서울시가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데려오면 어떠냐 하는 그렇죠. 필리핀에서 데려오면 어떠냐라는 해서 좀 공청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근데 공청회에 참여하신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처음에 하다가 근데 뭐 조금 더 예를 들어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건 저희 손으로 키우는 겁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말씀하신 답변 안에 다 저출생에 대한 사실 힌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옥 씨는 힘드셨잖아요. 아이를 가지는 데 그런 걸 보시면서 정작 우리가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차라리 이런 지원을 정부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웹툰을 그렸던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난임을 겪을 때는 물론 그때도 이제 정보가 좀 있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봐야 했어요. 그러고 솔직히 좀 이제 쉬쉬하는 분위기도 많으니까 난임인 친구들이 있어도 서로 난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제 많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이거를 웹툰으로 그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런 이제 시술이 있고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예산 따져서 언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난임 시술 설계사,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약간 이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딱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고 결혼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여기에서는 당신은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병원에 어디 가가지고 이런 검사를 받으시고 여기에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금액을 얼마만 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해주면은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또 숨겨야 되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예민하신 분들은 드러내놓기도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예. 저도 난임 얘기가 나와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어디서 얻을 곳이 없어요. 저도 이제 저번 달에 난임병원을 갔는데 제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너무 몰랐구나. 그걸 맞아요. 깨닫는 순간도 정말 많았고 이런 말 들으세요? 생리주기? 이런 것도 전 솔직히 정확히 몰랐거든요. 언제 배란이 돼서 언제 여자 몸이 임신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성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난임을 겪으면서 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경우가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임신을 하면은 이제 그 임신 확인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영양제라든가 뭐 이런저런 걸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난임은 어떤 지원도 조금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 임신 전에 챙겨 먹어야 될 영양제도 많고 한데 그런 것도 다름아름 해야 되는 거고 임신을 위해서 배란 테스트기나
임신 테스트기 이런 것도 정말 아름아름 블로그 제가 찾아가면서 찾아야지 알 수 네. 있는 거죠. 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정부가 예. 좀 조치가 됐더라면 수요자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몸을 함께 또 출산을 준비해야 되는 남성도 배우자도 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지은 씨도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또 이 다둥이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쭉 여섯 아이에 대한 어떤 정부의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건 미흡하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이거는 진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하십시오. 진짜 별로입니다. 진짜 별로고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그게 다 그 수입을 제한을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4천만 원 다 이하 비껴가지고. 이상은 맞아. 그냥 거의 아무것도 네. 없다고 봐요. 맞아요. 4천만 원 이하인 부부가 거의 외벌이 몇이나 될까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제 4천만 원이 넘는 이제 부부는 이제 아주 미흡한 것들 뭐 전기세 15,000원 네. 뭐 이제 주차료 뭐 이제 할인 있고 그 자동차 등치세 있고 뭐 이 정도가 이제 거의 그리고 이제 매달 나오는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그 지원금 지원금은 뭐 그냥 뭐 많이 났다고 더 나오는 건 아니고 예. 똑같이 그냥 나오는 건데 아무튼 많이 안타깝죠. 한 6명 정도 나오면 아파트 한 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 생각일 뿐인지. 자, KBS 열린 토론, KBS 전사 특집으로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2부로 돌아와서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또 저출생 관련한 네 분의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1라디오에서는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를 3일 동안 보내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웹툰 분노의 난이밀기의 작가 김정옥 씨,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을 선택한 박다혜 한겨레신문 기자, 6남매의 아빠죠. 가수 박지현 씨,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조혜진 씨,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결혼과 출생에 적극적이지 않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 양육과 돌봄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과 분위기가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조금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고 2부의 주제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산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또 아이를 낳을 때도 또 낳고 난 직후에도 이제 경력 단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 때문에 회사에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마치 한 사회가 아이를 키운다, 마을이 키운다는 그 속담도 있는 것처럼 참 인식이 잘 안 변하는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경험해봤거나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먼저 지현 씨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미디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아이들이 지금은 미디어로 거의 모든 부분을 학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되고 무엇을 많이 보았고 무엇을 많이 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TV 켜면 어쨌든 맞아요. 뭐 그게 수요고 그게 어떤 자본주의의 이제 뭐 원리고 하니까 뭐 나 혼자 산다. 이제 뭐 그렇잖아요. 걔는 훌륭하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우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야금야금 잠식시키는 것 같아요. 또 의식을. 이제 그런 걸 많이 듣고 옛날에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 나왔을 때부터 그렇죠. 뭔가 빵 터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실제 제 생활에서 많이 경험한 게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주변에는 아이가 다 많아요. 이게 절대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멤버들 이제 3명인데 뭐 최현준, 김경록 이제 이렇게 두 친구가 있는데 둘 다 아이를 둘씩 낳았고 셋, 넷까지 낳겠대요. 이것도 뭐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예계에도 저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시는 뭐 정성호 형님도 그렇고 뭐 주영훈 형님도 그렇고 다 너 때문에 낳았어. 뭐 이런 게 말들을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그 주변에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들으면 아까 그 단어의 힘처럼 보고 듣고 경험하면 출산율의 어떤 인식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네. 네. 다른 분은요? 혜진 씨는 어떻게? 저는 좀 안 좋은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가족 여행으로 이탈리아를 가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싱가포르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여가지고 아시아인이 진짜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다 서양 유럽 분들이 비행기에 타고 계셨는데 마침 또 저희 딱 가족 앞자리에 그 갓난애기랑 한 3살 정도 된 아이 가족이 타가지고 비행 시간이 엄청 길었는데 내내 우는 거예요. 정말 내내 울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되게 해서 속으로 저 부모는 왜 아이를 저렇게 울게 놔두지? 솔직히 조금 원망스러운 생각도 조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가족이 조금 반성을 하게 됐던 게 이제 비행기 불이 꺼지고 이제 사람들이 쉬다가 이제 중간중간 화장실을 가려고 서양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와, 다르구나. 네, 저 그 장면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빛은 속일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 가족이 살짝 지나가면 으이그 약간 이 눈빛으로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 서양 모든 분들이 지나가시는 분의 눈빛이 그 따스한 아이니까 놀 수 있지 약간 이러면서 한마디씩 건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시키는구나. 네, 저희 가족이 내려서 다 같이 좀 반성을 했거든요. 뭐 찰스와 미셸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 영식과 또 순이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맞아요. 박태 기자는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인식, 네. 육아나 출산이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노키즈존 너무 맞아요. 많고 그걸 되게 또 마치 당연하게 권리인 양 얘기는 게 좀 너무 걱정되는데 이 말씀해 주신 어떤 인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국의 어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시면 제도가 모자라진 않거든요. 한국이 되게 길게 보장해 주는 편인데 이게 막상 적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막 육아휴직 율이 조금씩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이게 아까도 너무 짚어주셨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이 쓰세요. 그래서 어쨌든 남성 육아휴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특히 그러니까 그나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쓸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남성분이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러니까 정부가 막 엄청난 예산을 쓴다고 하지만 그 예산은 사실 잘 뜯어보시면 정부가 정말 급한가라는 사실 좀 의아함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연님 같은 분이 되게 말씀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나 이 가족이나 혹은 뭐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옛날에 막 7, 80년대 이제 막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막 일하는 것만 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만큼 돌보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이건 사실 되게 필수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어떤 우리가 노동자 한 명이라는 어떤 그 상을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인 동시에
돌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 아이 돌보러 조금 저는 정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저는 예. 아이 픽업해주러 가야 됩니다라고 네. 하면 이 사람은 한 0.5인분의 일만 하는구나라고 여기는 문화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섣불리 여전히 낳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편견 또는 선입견, 심지어는 또 아이를 키울 때 사교육은 어떻게 된다. 경제적인 비용, 또 주거 비용, 또 주변에 어떤 아이가 울음소리에 대한 뭐 눈총. 사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노래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다뤄볼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임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정욱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작가로서 만들었던 그 웹툰이 분노의 난임일기.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힘든 데는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탄생의 어떤 그 희열을 맛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의 그 과정에서의 시선 또 스트레스 다시 기억에 떠올리시면 더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다른 분들의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이제 그냥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난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 시간이라는 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시간. 근데 이제 이게 전업 주부님들은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병원을 이제 뭐 어쩌다가 한 번 가는 거야 그냥 괜찮은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고 갈 때마다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난임이신 분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제 부탁하고 이게 시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이면 몰라도 정말 반복되면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또 이제 남편과의 관계. 예, 이제 뭐 남편도 이제 뭐 많이 도와주는 역할로 이제 참여는 하겠지만은 이제 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같이 난임을 겪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혼자 주도를 하고 남성분은 끌려오세요. 예, 정말 간단한 이제 부부 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 뭐 언제 준비하고 언제 병원 가면 되는지 말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세요.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도 그 집에서도 이제 위로를 못 받으면 밖에서도 힘들고 주변에서는 왜 애기 안 가지냐라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을 그분은 사방에서 하루에 몇백 번을 들으세요. 그러시면 이제 점점점 힘들어지고 거기에 돈은 돈대로 나가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니 정신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함께 발생하는데 선뜻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십조 원을 썼는데 혜진 씨, 아니 이거 지원 안 됩니까? 못 받으시는 겁니까? 못 받더라고요. 저도 저번 달에 이제 가가지고 저는 뭐 아직 인공수정이랑 시험관을 아직 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연봉 그 상한제도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저는 가서 이제 임신전 검사 를 받고 나팔관 조영술까지 받았는데 임신전 검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미리 이제 뭐 동사무소인가 이렇게 가서 확인서를 받고 가야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가서 전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나팔관 조영술도 이거는 아예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병원도 그렇고 보험사도 난임병원이었다 하면 그냥 바로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은 씨도 넷째를 임신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아니 이 정도 난임이면은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엔 당연히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리고 난임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막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사실 항상 마음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말 전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존중하는 게 맞아요. 시대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낳고 싶어 하는 분들을 우리가 잡아야죠.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는 정말 전폭적으로. 예. 그리고 다둥이도 솔직한 말로는 저는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을 했고 우리가 낳을 만한 형편이 되니까 그리고 넷째 이상은 거의 낳을 만한 형편이 되니까 낳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근데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는데 난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그 마음이 나라가 고마워야죠. 네, 그 마음이 나라가 고마워야 되는 어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이게 진행자가 개인 의견을 내면 안 되지만 그런 난임 수술을 시도하는 분들에게는 자택에서 또는 출발한 장소에서 병원까지 리무진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네. 네, 박태기 기자. 네. 저도 이제 주변에 사실 나이가 비슷한 나이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낳고 싶은데 난임이거나 유산을 겪거나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하게 왜 나라가 급하다면서 이것도 안 해주지라고 놀랐던 게 난임인데 병가 휴직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병가 휴직이 안 되더라고요. 무급휴직만 되지.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난임인데 내가 이걸 아이를 낳고 싶어서 계속해서 병원을 가고 몸을 관리해야 되고 하려면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막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급하다면 사실 저는 병가 휴직도 사실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육아휴직마저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노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쓰지도 못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전폭적으로 정말 국가가 이게 정말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낳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재반 환경 때문에 못 낳으시는 분들한테는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아니 가정은 다 귀하지만 정말 가정은 다 귀하지만 난임 부부가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는 가장 귀한 부부 아닐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저는 조금 더 전폭적인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옥 씨, 혜진 씨 귀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씨 참 이 웹툰을 작업을 했을 정도로 이 난임이라는 데에서 또 상당히 본인의 인생에서는 이제 중차대한 시점이었는데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장 어려웠던 점을 극복해내는 어떤 순간과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 어느 순간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난임을 겪으면서 이제 뭐랄까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그 일을 같이 겪었던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저는 남편이랑 이제 난임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임신을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난임 기간은 한 2년 넘게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남편이 옆에서 계속 같이 하면서 서포트를 해줬고 이제 나중엔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병원을 가고 이 이후부터는 조금 더 자연적인 부분에 맡겨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둘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큰 이제 그게 하나 크게 지나가구나. 그때 이제 아이가 생길 줄 몰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 딩크로 들어가서 새로운 생을 또 준비해봐야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어떻게 하면은 남은 노후까지 알콩달콩 잘 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편과 정말 그 큰 일을 겪어왔고 그거를 이제 더 단단해지셨구나. 네,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한테 이게 참 또 시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큰 또 도움이 되겠죠. 또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프랑스처럼 꼭 결혼은 아니어도 미혼이어도 동거한 연인들 사이에서 출생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먼저 박다희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에서는 사실 출산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꼭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이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서부터 출산율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실제로 사실은 너무 이제 미디어 보셔서 아시는 뭐 사유리 씨라던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동성 부부지만 각자만의 방법으로 이제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조금 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실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법적인 혼인 관계에만 갇혀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어떤 유교 가치관이 워낙 센 나라다 보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상상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틀 자체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할 때 가지는 부담, 결혼할 때 막 반드시 뭐 집을 한 채가 막 있어야 될 것만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부담감 자체를 좀 내려둘 수 있게 조금은 유연하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의 출생. 혜진 씨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뭐 남편분이 없으신 상황에서도 자녀를 원해서 낳으신 분이라면 저는 아이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아빠란 존재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끔 훌륭하게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오히려 더 이인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그분들도 이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모임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그 미혼모이신데 이제 아이가 다 장성을 한 거예요. 2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 치고 바르게 안 자란 아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아이는 그 부모의 몫이 가장 큰 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가 그 미혼모 엄마는 내가 미혼모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으로는 아이를 안 낳아도 사실 모두가 낳지 말라고 지우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낳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수많은 세월에서 그 엄마의 처음 시작된 마음부터 해서 그걸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삐뚤어질 수가 없는 거고 확률상으로 그러니까 난임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난임 부부를 저는 하늘이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귀한 마음을. 맞아요. 그래서 더 잘해요, 보면 아이들한테. 대부분 다 잘하겠죠. 하지만 더 잘해요. 그 어떤 여러 가지 풍파와 그 어떤 둘이 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아이를 또 귀하게 키울 수 있는 어떤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그게 선순환 돼서 결국에는 난임의 아이들이든 뭐 미혼모의 아이들이든 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적 시스템. 정말 사실인 게 저도 난임을 겪었고 주변 친구들도 난임이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동일하게 하는 말이 똑같아요. 임신을 해서 막 입덧을 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말 10개월 내내 입덧을 한 친구도 있어요. 변기를 붙잡고 토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저도 이제 애를 낳고 막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와 내가 진짜 난임일 때 애만 생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 못 버텨? 이게 나 지금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은 그 고통이 그냥 좀 뭐 전부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많이 들어들고 저희 친구들도 다들 와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하는 순간 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더 키울 수 있는 것 같고. 그 내부 말씀 듣고 보니까 다혜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뭐 한 가정 부모면 더 지원을 해주면 되고 정부는 지원해 주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런 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비결혼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인식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조금 더 열린 눈으로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훨씬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 주변에도 결혼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아이는 또 낳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엄마, 아빠, 뭐 자녀 둘 뭐 이렇게 있는 걸 이제 정상 가족이라고 가구. 네. 딱 불렀는데 사실 이 틀은 해체된 지 되게 오래거든요. 지금도 이미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해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되게 많이 달라졌고 가족도 조금 더 유연해질 수도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받아들여주면 미혼모 미혼부에서 태어나는 길러지는 아이들도 조금 더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인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답답해요. 법이랑 제도가 좀 맞춰서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 2020년 즈음에는 사실 그 여가부가 가족 관련 법을 바꾸면서 법적 혼인 가구를 한번 없애려고, 그러니까 꼭 혈연만 가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 개정에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조금 사회적 가족 같은 걸 좀 인정을 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부담 없이 아이도 좀 한번 꿈꿔보고 좀 다양한 관계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좀 아깝긴 해요. 안타깝긴 해요. 네. 혈연에 의한 가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신데 또 하나 저출생의 이 걸림돌이 되는 거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비용 육아입니다.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을 몇 개를 다녀야 되고 내가 이 벌어서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 이런 목소리가 정말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정말 이 고비용 육아 이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이제 입시 또 교육을 강조하는 국가에서 먼저 6남매입니다. 지현 씨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거든요. 6남매 다 홈스쿨링 하고 있고 학교를 안 보내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고3 이제 아이가 됐죠. 걔는 홈스쿨링으로 고3이 된 아이가 있는 거죠. 저희 가정에 막 국한된 얘기일까봐 좀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모든 가정에서, 물론, 아이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게,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게, 또 좋은 학벌을 갖는 게 성공의 어떤, 성공인 것처럼 우리는 다 인식하고 살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빠를 기다리고, 고3인데, 그리고 집에 친구들 놀러 오면,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거실로 나와서 아빠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 아이들의 인성이 저는 무엇보다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삶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성공의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도 우리가 풍족한 이제 시대에 살고 있고, 높은 사회적 지위나 학벌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인성이라는 것은 그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7살 때부터의 엄마 아빠의 기억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의 좀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풍토도 그렇게 바뀔 필요가 바뀔 수 있느냐도 참 중요할 텐데 혜진 씨는요? 우리나라가 좀 경쟁도 치열하고 남이랑 비교하는 문화도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 나라가 너무 좁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경쟁에 치열했던 그런 걸 이겨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비교하는 문화도 이제는 나라를 넘어서 글로벌로 저희가 이제 SNS 같은 것도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옆집 친구가 이제 우리 동네 친구가 아니라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되는 더 넓어진 세상인데 그런 게 안 좋다고만 인식을 해서 계속 이렇게 틀어막을 수는 또 없을 것 같거든요.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낳을까 고민을 할 때 주변에 이제 아이를 낳은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너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니?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그때는 되게 그냥 낳으면 어떻게든 키우게 돼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 한 생명체 이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나면 어떻게든 크게 돼 이렇게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아야지 결정을 하고 이제 좀 돌아보니까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그냥 나는 무책임하게 그냥 내 계획 없이 키울 거야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키우고 있어. 키울 거야. 이 말로 읽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홈스쿨링도 있을 거고 뭐 그 진짜 부모로서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KBS 열린 토론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네 분께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 정부는 어떤 제도가 가장 우선일지 짧게 한 말씀씩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욱 작가, 김정욱 씨부터요. 조금 앞서 나가서 와 이런 정책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머리를 많이 굴려봤습니다. 근데 그중에 바로 번뜩이 먼저 생각난 게 이게 진짜로 실현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직장인들 의무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성희롱 교육도 하고 안전 교육도 하고 왜 그렇게 저출산이 위험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교육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이렇게 뭐랄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벌금 때려. 이런 식으로 예. 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난임이거나 뭐 이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 내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결혼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아 이분이 결혼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거고 병원을 간다고 하면은 이분이 가는 게 당연하구나. 이분이 가서 내가 일이 많아지니까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 나중에는 조금씩 예. 바뀌게 되잖아요. 예. 성희롱 그런 것도 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은 듣다 보면은 아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교육이야말로 우선이다,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실 거예요. 박다혜 씨. 저 딱 키워드로 얘기하면 주사일제와 성평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야 돼요. 노동시간이 줄고 그래야 요즘 뭐 억지로 막 이제 연애 결혼 막 연애 이제 시켜준다는 이런 거 하지만 사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연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어떤 기업 규모나 계약 조건과 관계없이 굉장히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돼야 그 다음에 연애는 결혼이든 뭐 이거를 좀 돌봄이든 이런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평등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언급이 안 돼요. 이게 여전히 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까? 여성들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차별받기 때문이지라고 인식을 하는 건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이 명백하게 사실 소위 말하는 출산 페널티라는 게 있는 나라고 아이를 낳은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경력 단절되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별임금 격차가 OECD에서 그 지수를 측정한 뒤로 단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사실 심각성을 가지지 않으면 여성들이 과연 인식을 바꿔서 아이를 낳을까? 저는 요원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혜진 씨. 두 분께서 너무 정책적으로 이런 사안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감성적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나에게 선택지,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너무 빨리 제거를 해버린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선택지에도 그 결혼과 출산은 없었는데 지금 결혼을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그렇게 주변 얘기를 듣고 너무 그렇게 내 선택지 정말 다양한 선택지를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를 너무 빠르게 제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런 정책도 너무 중요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행복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즐거운 걸 해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가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외부의 정답이 있진 않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들여다보고 그런 선택지를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의 중요성. 네. KBS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현 씨. 저는 우리 각 가정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대이고 바쁘셨던 부모님들. 근데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 이제 사랑해 잘 잤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 가정의 어떤 룰이에요. 저는 7번 인사를 하는 거죠. 모두가. 우리 애들은 아이를 더 많이 낳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인식을 부모가 심어줬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인식, 각 가정에서 이런 선한 인식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애들이 이제 15세가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 세상이 아름답네 라고 느껴지는 마음을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되면 예. 저는 우리나라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너무 나라에 대한 어떤 불편함만 얘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이거 안전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보다 비싼 거를 우리는 공짜로 누리고 있으니를 아이들에게도 많이 얘기해요. 감사하며 살아라.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된 거 감사하게 살아라. 그게 아이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지현 씨가 아이들은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 손주가 몇 명이 될 거예요. 네, 그래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잘 참고가 돼서 더 나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열린 토론입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생 위기, 소멸하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